더 베어란 드라마를 아시나요? 제가 그걸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마무리 시즌까지 다 봤는데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것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셰프 시드니의 콜라 갈비찜을 만들어 보면서 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 드라마답게 미국산 갈비찜 부위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제가 뭐 요리 관련된 다큐,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다 챙겨보는 편인데 더 베어가 확실히 달랐던 점은 현직이라고 해야 되나? 요리사의 고충이랑 그리고 사장님 입장의 고충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뭐 한때 요리사였고 한때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더욱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고요. 소고기를 시어링 해주기 전에 소금 간을 살짝 해주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굽기 전에 하는 소금 간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잠깐만 소금이 뱄도록 빼는 동안 미르프와 양파, 당근, 샐러리를 손질해주겠습니다. 더 베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점이 뭐 주인공이 딱 한 명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뭐 거기 나오는 모든 그런 주요 배역들이 다 주인공을 느껴질 만큼 다 스토리가 다 진하게 연결돼 있어서 좋았는데 셰프 카르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인 주인공이긴 하죠. 이제 그분의 그 스토리를 보면 이제 파인다이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캐주얼 식당으로 바꿨다가 다시 파인다이닝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성격이 되게 돋보이잖아요. 되게 예민하고 날서있고 날카롭고 그 파인다이닝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환경이 좀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인다이닝 사실 뭐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그렇듯이 이 요리를 한다고 하면 한 명이 다 만들지 않아요. 요리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고기 시즈닝부터 시작해서 미르프와 손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남은 과정들이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레스토랑 기준으로는 이거를 한 명이 하지 않고 분업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진짜 그 막내부터 뭐 어떨 경우에는 총괄 셰프까지 모두가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의 실수로 요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실수가 쌓이면서 결과물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 과정 중에서는 그 눈치를 못 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셰프님들이 진짜 엄격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다 피드백하고 예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즈닝을 할 때 소금을 좀 덜 했어요. 그럼 간이 좀 덜 배겠죠? 근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 이게 덜 됐나? 이런 거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시즈닝이 덜 되면 최종 결과물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좀 사소한 디테일들이 결과물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셰프님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저도 사실 뭐 다이닝 해봤자 다 합쳐봤자 1년? 1년 조금 넘게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는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 셰프님들이 왜 예민한지 그거를 좀 봐드리지 못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레스토랑 오픈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예민했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지금 예로 들어볼게요. 이 갈비찜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들기 전에 소 갈비살에 시어링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시어링을 진하게 내달라고 했을 때 그 기준치가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오래된 레스토랑이 맛있는 이유가 셰프랑 직원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 기준치를 좀 맞춰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생 레스토랑들은 뭔가 약간 아쉬울 때가 많고 오래된 레스토랑일수록 항상 갈 때마다 같은 맛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색을 진하게 낸다는 기준이 한 요 정도인데 누군가에게는 요 정도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눈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좀 디테일하게 보면 회색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리 결과물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냐고 했을 때 뭐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음식이 맛없을 때 가장 질타를 받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또 셰프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하나하나가 놓치기 싫은 거죠. 저도 사실 레스토랑 아진할 때 좀 예민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저는 뭐 유명 셰프는 아니었지만 유튜버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스토랑 아진도 뭐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제 음식을 먹어봤는데 만약에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직원분한테 좀 예민할 때가 많았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르멘도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예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고기를 전체적으로 굴려가면서 모든 면에 고기의 색을 좀 내줄 거고요. 고기는 모두 얘같이 다 진하게 색을 내줄 겁니다.
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셰프 카르멘이 이제 파인 다이닝에서 종사를 하다가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캐주얼 식당으로 갔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뭐 제 얘기를 잘 말씀 안 드려가지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리 자체를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20대 중반부터 요리를 시작했던 케이스고, 근데 당시에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을 들어가니까 뭐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시작하고 뭐 이미 해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배우다 오고 벌써부터 그 갭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경험치의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도망치는 게 맞죠. 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제가 그 벽을 뚫으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그 벽을 뚫을 수 있었을지도 좀 의문이 들긴 해가지고, 아시는 형이 트라토리아라고 하죠. 캐주얼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픈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잠깐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제 초창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거기가 그곳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형이 레스토랑 쉬는 날에는 뭐 유튜브 같은 거 촬영해도 된다 하셔가지고 좀 감사하게 촬영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식당을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 일이 10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근무고, 물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직장에 잡혀있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다음에 행성지는 맘스터치 알바생이었습니다. 뭐 유튜브가 당시에 수익이 엄청 나지 않는 상태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레스토랑에서 촬영하지 않고 스튜디오나 집에서 촬영을 시작했잖아요. 그 시점이 제가 맘스터치에서 열심히 햄버거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셰프 카르멘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이닝에서 일하다가 캐주얼 식당으로 넘어오잖아요. 거기서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이닝 같은 경우는 주방 환경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거의 완벽한 수준에 가깝고, 청결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남다릅니다. 물론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마시령 왜 청소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냐 할 수 있는데, 레스토랑 할 때는 청결 유지 잘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이제 레스토랑에서 하다가 맘스터치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그 음식에 대하는 태도라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르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요리사다 보니까 맘스터치에 그 햄버거를 만들더라도 항상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 패티 모양도 조금 균일하고, 크기도 균일하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온도감,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썼었는데, 근데 뭐 제 매장도 아니고 알바생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결국에는 또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다 시어링 해줬는데, 자, 제가 말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보면 얘만 유독 색이 진하게 났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요 정도의 색이 진하게 난 색인데, 누군가에게는 요 정도의 색이 진하게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겉에가 질겨지면서 나중에 확실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기름은 버려주고요. 여기 아까 손질한 미르포와 양파, 당근, 샐러리. 이 요리가 레스토랑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셰프 시드니가 이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셰프 카르멘한테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카르멘이 You are not ready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버렸는데, 시드니가 거기에 삐뚤상해가지고 그냥 밖에 계시는 손님한테 그냥 줘버리죠. 근데 하필 그분이 그런 평론가였고, 이제 그분이 다음날 기사에다가 음식 다 맛있었지만 특히 그 갈비찜이 맛있었다 이렇게 박아버리면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제가 셰프였다면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나가는 메뉴인데 메뉴에 없는 메뉴를 그냥 줘버린 거잖아요. 뭐 그분이 평론가가 아니더라도 뭐 다음에 그분이 또 와가지고 저번에 먹었던 갈비찜 너무 맛있는데 메뉴에 없냐, 이 상황 가는 것부터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셰프의 음식이 아니라 그냥 직원 단독 행동으로 만들어낸 음식이었고, 심지어 메뉴에 없는 거다? 와, 저였으면 진짜 개빡쳤을 것 같아요. 뭔데 그거를 마음대로 하냐고. 근데 물론 그게 드라마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셰프 카르멘은 뭐 그럴 수 있지, 잘했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앞에 보였던 그 예민한 모습들과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그렇게 예민했던 사람이 그렇게 예민한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뭐 결과적으로는 다 좋게 됐지만, 그건 조금 저한테는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르포와 볶는 것도 좀 천천히 전체적으로 카라멜라이즈 나도록 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게,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당근 몇 그램, 양파 몇 그램, 샐러리 몇 그램 이런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기 색을 내는 거나 아니면 야채 색을 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말로 표현하잖아요. 조금 짙은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0.5점, 다른 과정에서 0.5점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 마지막 결과물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밑에 좀 눌러붙으면 화이트 와인 좀 넣어가지고 디글레이징을 하면서 야채를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양파들이 갈색으로 다 물들면 이제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 좀 넉넉하게 넣어줘가지고 불 낮춰가지고 약불에서 이 토마토 페이스트의 신맛이 날아가도록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콜라. 드라마일처럼 코카콜라 오리지널을 사용하고요. 저는 이거 좀 맛도 궁금하긴 해요. 콜라가 들어간 갈비찜? 무조건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끓여가지고 탄산을 한번 날려줄게요. 이 콜라에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향이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또 유튜브로 보니까 이 콜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이 레시피가 정확한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 보면서 유출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요리가 오리지널 베이스가 뭐라고 했을 때 프랑스 요리 중에 레드와인 갈비찜이 있어요. 이제 아마 그거에서 착안한 듯한 요리인 것 같아가지고 레드와인도 살짝 넣어가지고 풍미를 살짝 더해줄 거고요. 그래서 와인도 들어갔으니까 한번 끓여가지고 알코올을 충분히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거기에 나오는 셰프들이 좀 계시는데 뭐 르네 레드제피라는 그 노마의 헤드셰프이셨던 분도 나오시고, 토마스 켈러, 또 전설적인 미국의 레드 셰프도 나오시고, 거기 나오는 셰프들이 배우가 아니라 진짜 다 셰프님들이고 뭔가 그 진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드라마의 현실감이 좀 올라간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알코올 좀 충분히 날려주면 이제 얘를 브레이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큰 냄비에다가 고기들 다 먼저 채워주고요. 콜라랑 미르포아 들어간 것들 이거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향신료가 들어가겠죠. 타임, 로즈마리 살짝 들어가고요. 월계수잎, 그리고 통후추도 살짝 들어갑니다. 브레이징의 테크닉은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고온에서 장시간 동안 익혀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 브레이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체로 오븐에 넣는 겁니다. 이제 끓이는 거는 밑에서만 열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븐에 넣으면 위에도 열이 들어가가지고 더 골고루 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면서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저는 180도 오븐에 넣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익혀줘야지 부드러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3시간 뒤에 한번 꺼내가지고 체크해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오븐에서 익혀줬고요. 체크 한번 해보자면 딱 봐도 고기 야들야들해 보이거든요. 젓가락 눌렀을 때 이렇게 쑥쑥 들어가면 잘 된 겁니다. 고기랑 뼈는 다 건져주겠습니다. 완전 부드럽게 잘 익어가지고 뼈가 그냥 다 쑥쑥 뽑혀요. 그래서 고기들 이렇게 다 빼줬고요. 육수를 세번에 한번 싹 걸러줍니다. 미르포아랑 뭐 향신료 뼈 다 걸러주고요. 고기가 익히면서 기름 있죠? 얘네들을 걸러줘야 됩니다. 육수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소스로 만들 거라서 기름이 너무 많으면 소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더 배워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셰프 시드니가 갈비찜이 나가고 나서 여론에 타면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배달 주문을 열었는데 한 개 수량을 제한하지 않아가지고 그 순식간에 몇백 개의 오더가 쏠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아찔했습니다. 또 음식 장사 같은 게 즉석에서 만들기보다는 재료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조립하는 식으로 하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갈비찜 같은 경우도 이 소스랑 갈비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서비스 당일, 음식 판매하는 당일날 마무리만 해서 나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몇백 개의 주문이 쏟아지는 걸 보는데, 와, 그건 전 보면서 PTSD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한번 경험했던 게, 제가 그 레스토랑 아진을 연남점에서도 있었고 광명 AK 플라자 쇼핑몰에도 입점을 했었잖아요. 레스토랑 아진 그 2호점이 몰 오픈과 동시에 같이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손님이 좀 많았어요. 그 몰 오픈하고 첫 번째 주말 오더가 올라오는 그 포스기라고 하죠. 주문서가 올라오는데, 자, 거짓말 안 치고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손님 몰려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주문이 한 50개가 밀려있는 거죠. 근데 아직 직원들 손발이 그렇게 맞지가 않았어요. 한 20개 정도 쳐내다가 이제 30번 때는 거의 한 40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푸드코트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진짜 피 말랐었는데. 저렇게 해서 최대한 기름층 걷어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졸여가지고 소스로 만들 겁니다. 조금 덜 검은색인데? 콜라를 더 사야 되나? 일단 맛을 한번 볼까? 이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이게 콜라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될지 좀 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콜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 맛이 지금 전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콜라를 조금 더 넣어줘가지고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리 같은 경우는 갈비찜이랑 리조또를 같이 곁들이거든요. 그래서 리조또 빠르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샬롯이죠.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좀 얇게 다이스를 해주고요. 쌀알보다 얘네가 돋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샬롯 다져줬고 리조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더 배워 보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리치가 있죠. 리치. 처음에는 이 일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다가 제대로 된 파인다이닝에서 경험을 하고 이제 거기서 좀 깨달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맨날 그 포크랑 나이프 이런 거를 커틀러리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하나 되게 세심하게 닦고 그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되게 회의감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거에 진심이냐면서 되게 비웃듯이 말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들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심이고 너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옛날 생각이 났던 게 이게 파인다이닝 음식 같은 경우가 반복 작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사람들이 생각한 파인다이닝 하면 되게 막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처음으로 가면 하는 게 허브 손질입니다. 허브 손질. 오늘 이따가 사용할 건데 이런 이탈리안 파슬리 아니면 타임 같은 허브 있잖아요. 그런 걸 잎을 하나하나 다 떼내는 거예요. 줄기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근데 막 그게 하루에 필요한 양이 막 몇백 그램씩 들어가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3시간 동안 서가지고 이 허브 잎만 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되게 힘들었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갔을 때 이제 허브 피킹이라고 하죠. 허브 피킹을 진짜 2시간 동안 서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뭐 양파 같은 거 얇게 슬라이스, 진짜 얇게 슬라이스 하는 거, 그거 양파 한 10kg였나? 2시간 동안 양파만 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인다이닝이 겉으로 봐서는 되게 화려하고 좀 있어 보이는 것들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은 되게 적고 단순 노동이 진짜 많아요. 일단 잠깐 리조또로 돌아오자면 샬롯이랑 쌀 볶다가 화이트 와인 살짝 졸여줘가지고 산미를 살짝 익혀내고 이제 여기다가 케이스톡 넣어가지고 살 천천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익히는 동안 마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파인다이닝도 뭐 메뉴가 바뀌긴 하지만 최소 4개월 동안은 한 메뉴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같은 메뉴를 매일 만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커버실 수 있는 양이 한 40인분이라 치면 매일매일 그 똑같은 음식을 40인분씩 만드는 거거든요. 몇 달 동안 같은 작업, 같은 그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 고쳐지냐? 좀 직업적 마인드가 생기면서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막내를 살짝 벗어나서 손님들한테 직접 나가는 스테이션에 썼거든요. 이제 콜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제 손으로 직접 음식들을 마무리해가지고 나가는 그 포지션까지 올라갔었는데 손님들을 볼 수 없는 백주방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백주방에 박혀가지고 작업만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뭐 손님 왔는지도 모르고 밖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조립 파트 콜드 스테이션으로 나가면 손님들의 표정이나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작업들이 세상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리치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단순 노동을 하찮게 여기다가 그 일에 좀 더 진심으로 대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제가 딱 겪었던 일이었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확실히 요식업을 잘 아시는 분이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현실감 있게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쌀은 지금 육수에서 충분히 익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같이 더운 날 되니까 생각나는 건데 더베어에서 보면 그 카르멘이 그 냉장고에 갇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어떻게 갇히는지. 그냥 워크인을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그 워크인에 갇혀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안에서는 못 열어요. 솔직히 저도 왜 그런 구조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할 때는 핸드폰을 몸에 지니고 가지 않으니까 그걸 들고 들어갔다가 제로 꺼내다 보면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안에서 못 열게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진 않네. 근데 지금같이 더운 날에는 진짜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었는데 그때 여름에 서비스 하다가 워크인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에휴 진짜 옛날이다. 그것도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안에서 왜 못 열게 만드는지 이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궁금하다 그거는. 리조또 같은 경우는 뭐 쌀이 충분히 익어야 되니까 이 상태로 한 15분 정도는 익혀줘야지 좀 쌀이 익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사이에 좀 나머지 허브들과 이런 것 좀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탈리안 파슬리고요. 이탈리안 파슬리 잎만 좀 따가지고 모아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해가지고 곱게 닫아줄게요. 그리고 이건 영양고추죠.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차이브를 사용한 것 같았었는데 차이브는 좀 비싸가지고 영양고추로 대체했습니다. 맛이 좀 다르긴 한데 결이 비슷해가지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리사 사이에서 있는 단어 같은 게 주방 바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레스토랑 오픈하려니까 사실 레스토랑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요리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원가 계산해야 되지, 뭐 지출 다 짜야 되지, 사업 계획해야 되지, 이런 거를 전문적인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요리만 하다가 이제 그걸 하면 사람이 약간 미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레스토랑 아직 딱 오픈했을 때 이제 그거를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주방에서 요리만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오픈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와, 그거를 한 번도 교육받은 적 없다가 하려니까 그제 미치거든요. 그래서 카르멘도 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그런 재정 압박이랑 요리 외의 것들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래도 레스토랑 아진 그립습니다. 재미는 있었거든요. 레스토랑 운영하다 보면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더베어 같은 경우는 폭우가 와가지고 막 다 난리 나고 물 새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이제 또 쌀 익힌 정도 보면 좋습니다. 거의 다 익어가지고 리조또는 이 상태에 뒀다가 이따가 마무리할 거고, 이제 고기를 마무리해 봅시다. 보면 이제 뼈는 쏙 빠질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익었고요. 그 파인다이닝 특 깜에 거슬리는 부위는 다 잘라내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그 스태프 밀로 많이 먹어요. 직원 식사로 많이 먹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파스타를 하든 아니면 샌드위치를 하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평소에 저였으면 이런 거 다 붙였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더 베어에 나왔던 거를 재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더 베어에서 나왔던 레시피도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높은 확률로 제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 자체가 거기는 이제 갈비대가 더 크고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큰 형태의 갈비를 찾기 힘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일단 1인분만 만들어 볼 거라서 일단 4덩어리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 완전히 다운시킨 소스에는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어가지고 농도를 한번 잡아줄 겁니다. 소스 간 살짝 볼까요? 살짝 싱거워서 소금간 살짝만 해줄 거고요. 자, 이제 이 고기를 넣어가지고 글레이징을 해주겠습니다. 글레이징은 그냥 고기를 이 소스로 코팅시켜준다 생각하면 돼요. 확실히 이렇게 코팅시켜주면 고기에 윤기가 싹 돌면서 더 먹음직스러워지거든요. 봐봐요. 지금 딱 해주니까 고기 때깔이 달라졌죠. 리조또도 마찬가지로 마무리에 버터 넣어가지고 뭉때를 한 번만 식혀주면 리조또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 북부에 밀라네제 오소부코였나? 어쨌든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소 정강이찜이랑 사프론 리조또를 같이 곁들이는 음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익혀서 부드러운 고기에 리조또를 곁들이는 게 새로운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아마도 드라마에서도 이거를 조금 착안해가지고 어레인지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터 녹여서 몽테까지 해주면 리조또도 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마무리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사실 요런 게 사실 다이닝의 디테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허브 같은 거 그냥 고기 위에다 뿌리잖아요. 근데 다이닝은 밑에 렉을 깔아가지고 딱 고기에만 뿌려가지고 이제 리조또 위에는 안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접시 한쪽에 리조또, 그리고 갈비찜. 물론 플레이팅은 좀 다르죠. 이제 고기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팅은 조금 막수령식이라고 해둡시다. 이렇게 해주면 더 베어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콜라 갈비찜 완성이죠. 뭐 고기는 딱 뜯으면 찢길 정도로 완전히 부드럽게 익었고요. 리조또랑 갈비찜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레시피 자체가 풀리진 않아가지고 뭐 똑같다기보다는 거기서 착안을 한 레시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콜라가 이거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요? 콜라가 들어갔다고 안 느껴지고 여기서 단맛이 나는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냐? 아니 엄청 고급스러운데 단맛이? 콜라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나? 감칠맛이 왜 이렇게 쨍하지? 아니 지금 뭐 육수 같은 것도 안 쓰고 했는데도 근데 맛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갈비찜이라는 갈비 요리 중에서 끝판왕이 있잖아요. 근데 갈비찜은 사실 브레이징이라기보다는 압력솥 혹은 그냥 쪄낸 느낌이 가깝잖아요. 확실히 브레이징을 하니까 그러니까 갈비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아니 내가 아직 맛있는 데를 못 가봤나? 근데 맛있는데 이거 진짜? 그리고 드라마 제가 이거 스포입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듣지 마세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미슐랭 2스타를 받잖아요. 물론
잘 돼서 너무 좋긴 한데 전 이 드라마가 좋았던 점이 되게 현실성이 되게 뚜렷해서 공감 포인트가 많고 이래서 좋았는데, 근데 신규 매장이 미슐랭 2스타를 받는 거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진짜 약간 현실성이 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드라마적으로는 저희 원스타 받았어요? 아니요, 좌절하고. 2스타 받았어요. 드라마적으로 너무 완벽했지만 새로 오픈한 매장이 오픈 첫 해에 미슐랭 2스타 받는 거 이거는 조금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보통 첫 해에 2스타 받는 경우가 원래 매장을 하시다가 2스타, 3스타 매장 운영하시다가 다시 오픈했을 때 보통 첫 해에 2스타를 받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첫 해부터 2스타 받기가 진짜 힘든데 저는 좀 그게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뭐 좋으면서도 약간의 찝찝함이 남긴 했습니다. 뭐 갈비찜이라는 익숙한 요리에다가 그 리조또를 얹은 느낌인데 콜라의 재발급? 뭔가 콜라를 넣어가지고 인위적인 향이나 맛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단맛 자체도 엄청 고급스럽고 감칠맛이 되게 쨍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감칠맛이어가지고 원래는 더베어를 리뷰하고 싶었으나 제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갔네요. 어쨌든 여러분 좋게 봐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잖아요. 안 하셨다면 지금 해주시고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베어 누구나 재밌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라 생각하거든요. 안 보셨다면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